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돌진한 딸 키우는 여자입니다. 올해로 결혼 5년 차예요. 남편은 30대 중반이고 위로 2살 차이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신우지요. 결혼 초반에는 언니 하고 잘 지내긴 했지만 신우와 올케 사이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봐야 신우와 올케 사이겠죠. 시댁과 거리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시댁에 방문해서 시간 보내고 했습니다. 신우가 저랑 잘 지내는 척을 하기는 하지만 은근슬쩍 기싸움을 한 번씩 걸 때가 있었어요. 신혼 때 시댁에 방문하면 어디 브랜드 옷을 입거나 가방을 들고 갔을 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걸고 넘어지고는 했어요. 저희가 맞벌이 부부인데 저한테 올케 요즘 돈 좀 벌리나 봐 하면서 마치 제가 경제관념이 없다는 듯이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하듯 말을 하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우랑 그러고 있으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시려고 하긴 하십니다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결국에는 신우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요즘 경제도 안 좋다는데 돈 좀 아껴 쓰고 해라 하는 잔소리를 몇 번 듣거나 했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 돈 주고 산 건데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서 보너스 나와서 샀어요 하면서 받아치기는 했는데 괜히 저도 같이 덤벼드니까 신우가 더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몇 번 그런 일이 있던 뒤로부터는 그냥 시댁에 갈 때는 평범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케는 이제 결혼했다고 여자이길 포기했나 보네 하면서 돈도 잘 버는데 뭐 좀 부리고 다니고 싶지 않냐면서 빈정대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언젠가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예전에 시댁 놀러 왔을 때 들고 다니던 가방이나 옷 이야기를 꺼내면서 보니까 요즘 그런 거 들고 다니지도 않는다는데 필요 없으면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주단지 모시듯 옷장 안에 처박아 놓을 필요가 있냐면서 자기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멋부리고 다닐 일이 많으니까 자기가 잘 사용해주겠다고 말이지요. 안 빌려주기라도 하면 그날은 시어머니한테 전화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는 이제 안 쓴다는 것 같은데 뭐가 아까워서 그러냐면서 그냥 한 번만 빌려주라는 식으로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일이지만 괜히 신우 때문에 시부모님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누나라고 은근슬쩍 누나 편에 서서 해명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건 크게 관심도 없는 건지 그래도 누나가 첫째라고 자기한테 양보도 많이 해주고 여태까지 자기가 누나 도움을 많이 받아왔으니 제가 누나 유별난 거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이상해지지 않냐면서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인데 그게 어렵냐고 끝까지 신우를 대신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서 남편한테 그러면 누나랑 살지 나랑은 결혼을 왜 했냐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한 번이라고 저도 더는 참지 않을 거라고 진심으로 내가 신우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중간 역할을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했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게 자기가 중간에서 조율을 잘하겠다는 대답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게 남편 생각에는 누나 앞에서는 누나 편 들고 내 앞에서는 내 편 들고 시모 앞에서는 시모 편 들고 박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간 역할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야근이 있던 날이었어요. 다음 날이 저랑 절친한 친구 결혼식이라서 일부러 회사에 월차까지 내서 제 앞으로 있던 잔업들을 다 정리할 요량으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밤 12시가 다 돼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제 옷장에 그 옷이 없더라고요. 결혼식 날 입으려고 지난 주말에 세탁소에 드라이까지 돌려놓고 비닐도 안 벗기고 옷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옷인데 말입니다. 당황스러워서 회사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해봤는데 그 옷이 왜 없냐는 겁니다. 저보고 세탁소에서 안 가져온 거 아니냐 하면서 잘 좀 찾아보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건 없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급한 대로 다른 옷 꺼내 입고 친구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뒤풀이도 하고, 솔직히 결혼식장 가서는 사라진 옷 생각도 있고,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시간 보내다가 저녁 늦게가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 퇴근한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네가 찾던 옷이 이거 아니냐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던 그 옷을 내밀더군요. 드라이 맡겼을 때 받은 비닐봉지 그대로 옷걸이에 걸려있더라고요. 정말 귀신이 고칼로릇이었습니다. 집이 무슨 궁궐 같은 것도 아니고 20평대 아파트의 제일 작은 방에 붙박이장 해놓고 옷방으로 해놓았거든요. 칸칸이 다 열어보고 샅샅이 뒤져도 없던 옷이 집에 돌아오니 있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마음이 급해서 못 받겠거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제자리에 걸어두려고 비닐을 벗겼는데 조금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드라이 돌린 옷인데 비닐 안에서부터 섬유탈취제 냄새가 심하게 났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주머니를 뒤져봤는데 주머니에 은행거래 명세표가 하나 들어있더군요. 예금 주명에 떡하니 적인 세 글자. 신우 이름이 거기에 있었고요. 남편 불러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신우 이름이 떡하니 적힌 거래 명세표를 들이미니까 남편 얼굴이 똥 씹은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설명을 해보라고 했더니 남편도 더 이상 달아날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결국 자초지종을 털어놓더군요. 제가 야근했던 그날에 신우가 약속이 있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늦게나 돼서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아무 생각 없이 신우한테 현관문도 열어주고 옷방문까지 열어줬던 거고요. 드라이 돌려서 새 옷 같은 깔끔한 옷이 있으니 신우는 신이 나서 그 옷을 가지고 나갔던 거였고, 제가 그 옷이 없어진 걸 알게 되자 남편이 신우시켜서 가져간 그대로 가져오라고 한 거고, 제가 친구 결혼식장 가 있는 동안 돌려놓은 거였지요.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신우가 멍청하게 현금 인출기에서 나온 거래명세표를 주머니에 넣어둔 바람에 저한테 딱 걸리고 만 것입니다.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 그렇게 소중한 옷이고 입을 계획이 있었으면 잘 챙겨뒀어야지 하면서 그걸 또 제 탓으로 몰더라고요. 저번에 싸웠을 때 신우 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가 마지막 경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니 제가 앞으로 한 번이라고 했으니 이번에도 저보고 또 참고 넘어가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말하고 그 길로 제 짐들 싹 다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방금까지 보이던 뻔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자기가 잘하겠다 하는데 진작에 제가 잘하라고 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제 전화 받고 시어머니도 그 길로 바로 저희 집으로 와서는 저한테 제발 남편 한 번만 봐달라고 사과를 하시고요. 이 일의 주범은 신우인데 왜 다들 신우 이야기는 하나도 꺼내지 않고 남편은 자기가 잘하겠다 싹싹 빌고 있고 시어머니는 남편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지 참. 정작 사과를 해야 할 신우한테서는 그 뒤로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지르고 나니 그 뒤로부터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신우는 그때 일은 언급조차 안 하고 계속 쿨한 척 행동하는 걸 보니 참 낯가죽도 두껍다 싶었고, 그 뒤로부터는 신우하고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도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알고 있던 거죠. 신우가 제 앞에 수그리고 들 일은 없을 거고 괜히 두 사람 마주치게 해서 일을 또 만들바해야 두 사람도 차라리 제가 시댁에 발길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괜히 집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다고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했으면서 정작 본인들도 신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그럴 때도 시댁에는 남편 혼자 갔고 저는 바로 친정으로 향하고 그랬습니다.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고 연을 끊고 지낸 건 아니었습니다. 신우가 있는 시댁에만 안 가는 거지 시부모님 생신이라던가 하는 행사가 있으면 시부모님만 밖에서 따로 만나 저녁 식사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신우는 집에 있었지만 안 좋을 거 아니까 다행히 집에다 떼어놓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신우 하나만 걷어냈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남편과도 전에 없이 사이가 좋아지고 시부모님과도 물론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편할 것 진작에 한바탕 할 걸 그랬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고 아이 돌 지났을 때도 신우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짓기라도 했는지 그런 신우한테도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이야 콩깍지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들겠지만 그 남자도 참 인생이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의 본 모습을 분명히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신우가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신우 때문에 억지로 시댁과 거리 두고 지내며 마음 불편해할 일도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냥 그 사람 좀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예상도 못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사람은 신우였어요. 자기 때문에 무슨 사단이 났는지 알고 있어서 최근 몇 년간 정말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냈던 신우가 연락도 없이 집까지 찾아왔으니 솔직히 좋은 예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신우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랑 남편한테 나 얼마 뒤에 결혼한다는 소식은 들었지? 하면서 난데없이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큰소리치면서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저도 더 이상 신우한테 쩔쩔매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돈 내놓으라는 신우의 말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난데없이 돈을 달라고 하느냐, 줄 돈도 없고 있어도 줄 생각도 없다고 확실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은 쭈뼛거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뭐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말 안 하면 남편이 거절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당당하게 자기가 맡겨놓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혹시 신우한테 나 모르게 돈이라도 빌린 게 있나 싶어서 흠칫했습니다. 남편한테 혹시 신우한테 빌렸던 돈이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그거는 생각도 못 해본 사실인지 돈 빌린 적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줬어요. 신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랑 남편이 결혼할 때쯤에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최초에는 남편과 시부모님, 신우까지 같이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샀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목적으로 서로 돈을 모았고 모자란 건 대출을 받아 남편이 대출이자를 혼자 갚기로 하고 집을 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남편과 연애도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이야기를 하다가 자세한 내막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미 돈도 잔뜩 묶여있고 대출도 이미 남편이 갚고 있었는데 다른 집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집에 같이 투자했던 투자금을 돌려받는 대신에 저희들 결혼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투자금이라고 1,500만 원 들어간 게 전부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우의 초기 투자금을 이자까지 약간 쳐서 돌려줬어요. 그리고 남편 앞으로 들어가 있는 대출을 제 돈으로 해결하면서 집도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시가족이 투자 목적으로 구한 집에 저희가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여태까지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금전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결혼 전에 싹 다 정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신우가 이제 와서 우리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희가 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집값이 적당히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나머지 대출금을 해결하면서 집에 더 이상 대출이자로 나갈 돈도 없어졌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건 당연히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신우가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저만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 집에 투자금을 도로 돌려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면서 자기가 투자했던 만큼의 이득분을 저희가 신우한테 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자기 동생하고 결혼만 안 했으면 5년이 지난 지금 집값이 오른 만큼 자기는 그 돈을 앉아서 벌 수 있었던 건데
저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도 전에 투자금을 빼야만 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돈 돌려준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신우도 지난 5년간 논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결혼 비용이 대체 얼마가 필요하길래 저런 어깃장을 부리고 있나 싶었습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우는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모았어도 6천은 되었을 시간이고 제가 신우 앞으로 들어가 있던 1,500도 이자까지 쳐서 2천으로 줬는데 시집 갈 때가 되어서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니 말이죠. 생각해보니 과거에 신우가 제 옷 훔쳐입고 은행거래 명세서를 주머니에 넣어놨을 때도 잔액이 800만 원인가 있었거든요. 그때 생활비 통장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애매하게 많고 적금 통장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어서 뭔가 싶었는데 신우는 그냥 그 돈 돌려받고 모아놓는 돈 하나도 없이 쓰고 싶은 데다가 다 쓰고 다녔던 거예요. 올해로 38살 먹은 여자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도 믿기지가 않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동생네 집에 쳐들어와서 벌써 5년 전에 정리가 끝난 돈을 걸고 넘어지며 돈 내놓으라고 성질 부리고 있는 사실 또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정리 끝난 돈을 가지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 줄 돈 하나도 없으니까 그만 가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배째라고 누워서 저희한테 결혼자금 6천만 원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자기 돈이 들어갔던 집이니까 일부는 자기 집이라고 하면서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집값도 끽 해봐야 3억 얼마 하던 집이 6억 중후반까지 가게 된 건데 1,500 투자한 게 어떻게 6천이 되느냐고 하니 다 나름의 계산 방식이 있다며 토달지 말라고 징징대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님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신우를 빼고 잘 지냈던 것도 있고 이 상황은 누나 편만 들던 남편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니 시부모님도 당연히 신우한테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우한테 내가 말해준다고 했는데 미리 와서 줄 돈도 못 받게 일을 키우냐고 신우를 나무라더군요. 그 말 들었을 때부터 딱 틀렸구나 싶었습니다. 이 계획이 누구한테서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시어머니도 신우가 결혼 자금이 없는 걸 알자 저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생각부터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저한테 네가 이해해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우 요구를 들어달라는 말을 꺼내시더군요. 신우가 시집만 가고 나면 또 있을 일도 아니지 않느냐. 신우 결혼 상대가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결혼 후에는 그쪽으로 내려가 살 거다 하면서요. 앞으로 평생 신우 안 보고 살려면 지금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미 거절의 의사를 똑똑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너희는 집값도 올랐잖니, 맞벌이 하면서 돈도 잘 벌잖니 하면서 38살 먹은 신우 지금 그 사람 아니면 누구한테 시집 보내겠냐면서 저보고 계속 신우 살려주는 셈 치고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신우가 돈 내놓으라고 나설 때는 뭔 소리를 하느냐며 정색을 하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숙이고 부탁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자기 누나 상황이 딱해서 또 도와주고 싶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데 6천만 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6천만 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다니. 앞으로 아이 키워가면서 들어갈 돈도 있고 저도 슬슬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둘까도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게 신우만 끊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끊어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평생 시댁의 신우 문제로 돈 문제로 끌려다니게 될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홧김에 나온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더는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신우 돈 해주고 싶으면 해주라고 말하고 대신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울 생각이냐면서 화를 내시고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책임지고 자기가 그 돈을 갚아줄 테니 저희 보고 일단 돈부터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시어머니와
몇 년 전에 은퇴하셔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시아버지가 어떻게 6천을 모아서 저한테 갚겠다고 하시는 건지. 앞으로 제 인생도 우리 아이 미래도 창창한데 아이 아빠 없이 키울 생각에 이혼 못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옛 저녁에 정리된 금전관계 가지고 투자금 운운하면서 돈 내놓으라는 신호와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저도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들어갔던 제 돈만큼 집값 오른 거 계산해서 재산 분할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신우 결혼자금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결국 신우 원하는 대로 되는 집구석에서 힘없는 며느리로 살 바에 혼자 사는 거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견 굽히지 않고 나오니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그러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나오시고, 신우는 그 와중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또 짐 싸들고 친정 가는 쇼라도 하지 그러냐면서 빈정대고 있더라고요.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건지 정말. 결국에는 끝끝내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번이 아니면 신우 시집 보내긴 글른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 결혼 상대가 원하는 결혼 비용 마련할 구석이 생기지 않으니 좋은 방법 찾아보자고 해놓고는 결국 또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 해주는 대신 말했던 대로 제가 결혼할 때 드린 돈만큼 해서 현재 집값 오른 만큼 분할받기로 했어요. 여태껏 부부 공동으로 모은 돈은 반반씩 가져가기로 했고요.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친권은 공동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도 매달 받기로 했고요. 이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만약 신우한테 돈을 해주지 않아도 되었다고 해도 신우가 결혼을 못하게 돼버리면 결국 앞으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또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 거를 또 당하느니 차라리 시원하게 정리해버린 지금이 오히려 속은 후련한 것 같네요. 집안 골칫거리인 신우 결혼시키기 위해 그래도 적당히 잘 살고 있는 아들 이혼시킨 이 상황을 시부모님도 언젠간 땅을 치면서 후회할 일이 올 거라고 믿어요. 이미 갈라서 버린 지금 남편과 남편 집안 사람들 잘 살게 기도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멀쩡히 잘 살던 저도 이혼했는데 신우가 그 돈 가지고 시집을 갔다고 그 집에서 이혼당하지 않고 잘 지낼 거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걸 알게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겠지만 말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의 광적인 집착 때문에 남편과 헤어진 30대 여성입니다. 제 나이 2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년 후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이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병하셨거든요. 그나마 초반에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간병인도 쓰고 했었는데 치료다 뭐다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지니까 나중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엔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제가 돕는다고 돕긴 했으나 어머니가 하신 바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했을 테고요. 아무튼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정작 당신 스스로는 돌보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심상찮은 증세들을 보이셨거든요. 제 고집과 등살에 못 이겨 어머니께서 모처럼 건강검진을 받게 되셨는데 거기서 암 진단을 받게 될 줄은. 저는 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면서도 설마 암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에 저나 어머니나 충격이 무척 컸지요. 어머니께서는 암 진단을 받고 정확히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때와 달리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나마 하나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끌어다 아버지 치료에 쏟아부었던 터라. 게다가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보육원 출신이셨기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친척도 한 명 없었지요. 저 역시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혼자 처리해야 했고 이래저래 참으로 서글픈 상황이었네요. 어머니 휴대폰에는 몇 안 되는 지인들의 연락처가 있었고 그분들만 모시고 간단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추스릴 새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던 저는 원래 주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는 데 있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쉽게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자리를 왜 비웠었냐, 얼굴색은 왜 이렇게 안 좋냐는 동료의 걱정에도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며 둘러대는 게 전부였달까요. 하지만 제 그런 거짓말을 꿰뚫어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세한 이유를 캐묻는 대신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절 웃게 해주려고 그런 건지 평소보다 더 과하게 장난도 치고 어떻게든 제 관심과 주목을 끌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지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남편 나름대로의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저도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둘의 관계는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1년여 정도 지속되었을 때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아무래도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싫어하진 않으실지, 결혼을 반대하진 않으실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친정부모님 자리에 앉아줄 어른이 없어 제대로 된 상견례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허락 아래 시댁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걸로 상견례 자리를 대신했어요. 비록 결국에는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남편과도 헤어지게 되었지만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분들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불편해할까봐 그러신 건지 뭐 하나 물어보실 때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경을 써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친정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머님께서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님께서는 이제 당신들이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겠다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네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저희 앞에 놓인 또 다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각자의 사정으로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댁 도움만을 받자니 그것도요, 내키지가 않았지요. 남편과 한참을 고민하고 상의한 끝에 저희는 반지하 전셋집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나 저나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잘 듯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반지하에서 딱 2년만 버티자, 그 2년 동안 열심히 돈만 모아서 나오자며 다짐을 했네요. 하지만 반지하 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던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알아볼 때부터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곰팡이와 누수였는데 결국엔 그 두 가지 모두를 겪게 되었거든요. 지은 지 2년도 안 된 건물인데다 새로 도배까지 싹 되어 있었기에 설마 싶었는데,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장마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천장 모서리부터 누수가 발생했지요. 곰팡이는 덤으로 따라왔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곰팡이 때문인지 남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안 좋아졌거든요. 온몸에 벌건 두드러기가 올라온 데다 집에 있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해대더라니까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무슨 이름도 길고 어려운 증후군 증세도 보이고 이대로 두었다간 폐렴에 걸릴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쩌나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반지하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처음엔 저희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피하더라고요. 하지만 자기 눈으로 남편 상태를 보더니 그제서야 먼저 미안하다며 계약을 물러주겠다 하대요. 대신 주변에다가 괜히 누수네 곰팡이네 그런 소리는 말아달랍니다. 아무래도 대학 가다 보니 소문에 꽤나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당연히 이 소식을 어머님 아버님께도 알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무척 속상해 하시더니 기왕 이렇게 된 거 들어와 살라 하시더군요. 뭐하러 생고생을 사서 하냐며 살림 같은 거 시키지도 않을 거고 애라도 갖게 되면 당신이 다 도와줄 거라고. 같이 살면서 돈이나 바짝 벌어 나가라셨지요.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꽤나 감동했어요. 물론 제가 바보는 아니었기에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면 결국엔 제가 살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다, 힘든 일도 있을 거란 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어머님께서 저희를 도와주고자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니 정말 감사했답니다. 하지만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스트레스 받는 날의 연속이었네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님이셨고요. 다정다감한 줄만 알았던 아버님 때문에 제가 이토록 힘들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아버님께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집에 있는 한 당신 눈에 보이는 곳에 있기를 바라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비록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합가를 하긴 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신혼이었잖아요. 단지 잠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만 대화도 하고 싶고 둘이서만 쉬고 싶고 둘이서만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둘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결국 뭐가 됐건 간에 둘이 함께하는 시간은 퇴근 후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일단 저나 남편이 집에 도착하면 아버님께선 그렇게 저희를 거실로 불러내셨습니다. 거실에서 같이 TV 보자고. 왜 방에만 있냐고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선호하시는 정치색을 보이는 채널만 하루 종일 주구장창 보셨어요. 그게 아니면 미국 레슬링 프로그램이었지요. 저는 그러면 TV 앞에서 소위 멍 때리고 있거나 핸드폰을 하곤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 같이 TV 보자니까 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냐며 한 번은 막무가내로 제 핸드폰을 뺏어가기도 하셨지요. 제가 너무 놀라기도 했고 기분도 나빠서 아버님을 쳐다보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냐면서 예의를 지키랍니다. 아버님의 간섭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남편과 제가 둘이 모임에라도 가는 날이면 아버님이 나서서 저희의 옷차림을 단속하셨어요. 모임의 성격이나 장소에 따라 저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 입고 가겠어요. 한 번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저를 붙들고는 옷을 왜 이렇게 입었냐. 사구려처럼 보인다 어쩐다. 가서 저번에 입었던 걸로 바꿔 입고 와라. 더 짜증이 났던 건 그런 아버님의 행동이 남편이 보기엔 며느리를 너무 예뻐해서 그러는 것 같답니다. 심지어 정말로 저희가 모임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당신만 따돌리고 둘이서 어디 놀러라도 가는 건 아닌지 그걸 감시하려고 몰래 저희 뒤를 밟으신 적도 있답니다. 저는 놀라다 못해 소름이 다 끼치던데 정작 남편은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집에만 계시니 심심해서 저러신가 보다며 다음에는 아버님도 모시고 같이 어디 놀러라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황당해서 어머님 계시지 않냐, 두 분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남편도 그러면 어머님도 모시고 가자는 뚱딴지 같은 소리나 하더라니까요. 그러다 제가 그 집에서 나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아버님께서는 저를 딸내미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길 바라는 눈치셨어요. 실제로 제 주변의 시집간 친구들 중에도 자기 시부모님께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 전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께 괜히 죄송스럽기도 했고 뭐라고 말로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 와중 하루는 아버님께서 친구분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고 어머님은 진작에 주무신다 하셨기에 아버님의 연락을 받고 저 혼자 마중을 나갔지요.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꽤나 취하신 듯 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 마중 나왔네 그러시는데 제가 성격이 능글맞지가 못해서 떨떠름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너는 나를 무시하냐며 갑자기 주먹으로 제 머리를 쥐어박으셨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버님을 쳐다보니 뭘 잘했다고 쳐다보냐며 한 대 더 쥐어박으시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화가 나서 아버님 왜 이러시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도 저더러 저 눈깔 좀 보라며 그 말을 하시는 아버님 표정이 얼마나 살벌하던지 놀란 제가 쟁걸음으로 먼저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아버님이 뒤따라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대요. 집에 어머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버님과 간발의 차로 제가 먼저 방문을 잠그니 아버님께서 너 이리 좀 나와보라며
너는 아빠 알기를 우습게 아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그때 아버님의 소란에 어머님이 잠에서 깨셨는지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께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방문 너머로 저에게 물으셔서 아버님이 무서워 죽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아버님께 한 소리를 하시는 듯 했는데 뒤이어 어머님의 악하는 소리와 함께 쿵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또 뭔가 던져지고 깨지고 아무래도 두 분이 싸우시는 것 같았지요. 남편에게 빨리 집에 오라고 아무래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때리시는 것 같다 하니까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설명할 시간이 어딨냐고 아버님이 무서워서 내가 방에 숨었더니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나 대신 한마디 해주시려다 저렇게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솔직히 당시의 기억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로 충격이 컸기 때문이겠지요. 남편이 오려면 좋게 1시간은 걸릴 것 같았고 어머님의 상태가 걱정된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한 20여 분 지났을 무렵 경찰이 왔고 제가 잽싸게 뛰어나가 현관을 열었어요. 언뜻 둘러본 집안은 말이 아니대요. 어이가 없었던 건 아버님은 그새 세상 모르고 소파에 널브러져 주무시고 계시더라니까요. 한편 경찰이 어머님과 저에게 괜찮냐 물었고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더러 조용히 하라는 듯 눈치를 주시더니 별일 아니라며 경찰을 돌려보내시대요. 경찰이 돌아가기가 무섭게 남편도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남편에게 아버님께서 내 머리를 2대나 때리셨다. 그리고는 갑자기 비속어를 쓰시며 나에게 겁을 줬다고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님께선 전부 다 제 잘못이랍니다. 아버님께서 딸이 없어서 저랑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안 받아주니까 속이 상해 그러시는 거라나요. 아니, 엄연히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인데 왜 어거지로 부녀 사이 흉내를 내려 하시는 거냐. 나는 너무 불편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저더러 돌아가신 장인어른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냐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좀 열라대요. 다음날 아침이 되도록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태어난 어머님의 반응도 충격적이었고 그런 어머님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듯한 남편의 태도에도 할 말이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게 어찌나 야속하던지 그렇게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는 와중에 어머님이 저더러 아버님 해장국을 좀 끓이라셨어요.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아버님 일어나시면 무조건 죄송하다 하랍니다. 아침밥상이 다 차려지자 아버님께서 느릿느릿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여전히 노여움이 다 풀어지지 않으셨는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잠깐이었지만 아버님이 저를 무시하시니까 그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당신한테 할 말이 없냐입니다. 이번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저에게 눈치를 주는데 솔직히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일단 어제 일에 대해선 확실히 사과를 받고 싶었고 아빠라는 소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버님과 어제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었으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진짜 괘씸하다며 이렇게 고집이 센 줄 몰랐다 하시더니 식사하시던 밥수저로 제 머리를 또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띵하고 눈물이 다 찔끔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정말 왜 이러시냐니까 내가 뭘 어쨌냐며 말 안 듣는 자식 부모가 한 대 때릴 수도 있지 그러시더니 또 들고 계시던 수저로 2대를 연달아 때리셨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3대를 맞고 나니까 기분 진짜 더럽더라고요. 아프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적당히 좀 하시라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때리시냐고 지금부터 제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시면 폭행으로 신고할 거라 했지요. 그러자 남편이란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적당히 좀 하랍니다. 왜 주는 사랑을 받지를 못하냐면서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어 안달이라는데 저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따졌습니다. 당신 뜻대로 안 되면
쥐어받고 수저로 때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어른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데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절실하더군요. 만약 한 분이라도 살아계셨다면 제가 이런 수모를 겪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에 제가 벅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죄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나 봅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며 아빠한테 와서 안겨보라는데 진짜 쌍욕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됐다고 이 집은 쌍놈의 집구석이라 며느리랑 딸이랑 구분도 못하고 뻑하면 마누라고 며느리고 상관없이 손찌검이나 해대는가 보다고 상종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놈의 아파트 한번 살아보겠다고 혼인신고도 못해서 그렇게 서글프더니 지금은 다행이다 싶다고 쏴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님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고 제 머리 때리신 거 사과하시라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이리 오라고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아놓으시겠다며 오히려 역성을 내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대충 중요한 집만 챙겨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러고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다고 하시길래 걱정 마시라 했어요. 남편도 그제서야 아버님이 억지 쓰시는 건 자기도 알지만 다 늙은 양반 괜히 기분 상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적당히 맞춰드리면서 살잡니다. 그러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이 재산 다 자기가 받을 거고 그러면 제 거나 마찬가지라나요. 자식 새끼라곤 지 하나뿐인데 그런 인간이 부모님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모양새라니. 면전에다 대고 네 부모도 참 딱하다고 한마디 해주고 이후로 칼같이 연락 끊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이런 저를 보시면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잘했다 한마디는 해주시겠지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사연을 적어보냅니다만 솔직히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어쨌든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하고 씩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